네, 캘리포니아주가 결국 불체자들의 의료 혜택을 포기할 방침입니다. 이 GDP면으로 다 따져본다면 그 세계 4위 규모의 경제력을 자랑하고 있는 이 캘리포니아주가,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 캘리포니아주를 그냥 하나의 나라로 생각한다면 전 세계 국가 4등의 경제력을 갖게 되는 그런 정도의 규모가 큰 이 캘리포니아 주정부가 세수 감소로 인해서 이 불체자를 대상으로 한 건강보험을 1년 만에 축소하기로 했습니다. 또 이것도 바꿔 말하면 1년 전에 과감하게 불법 체류자들까지도 의료 혜택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제공했었는데 이걸 1년 만에 결국은 기브업 하는 겁니다. 게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3,220억 달러 규모의 이번 그 회계년도, 내년의 회계년도 지출 계획을 발표하면서 이번 해 올해의 세수에서 한 160억 달러 정도 적자가 발생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캘리포니아주의 그 세수, 즉 이 세금으로 걷어들이는 수입 세수는 뭐 개인 주식 사고 팔 때 발생하는 그런 캐피럴 게인 같은 거 이득, 그리고 이제 뭐 부동산 사고 팔 때, 뭐 사고 팔 때는 아니죠. 이제 팔 때, 팔고 나면 이제 뭐 이득이 생기죠. 뭐 캐피럴 게인, 그리고 이제 프로퍼티 텍스, 주택 텍스 세금 내는 거, 이런 프로퍼티 텍스나 캐피럴 게인 뭐 이런 것들로 발생하는 세금 수입이 굉장히 큰데요. 거기에 상당히 많이 의존하는데 특히 작년과 올해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펑크가 많이 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요걸 갖고 이제 게빈 뉴섬 주지사가 정치적으로 조금 현 트럼프 행정부를 좀 비난하면서 공격하는 재료로 쓰는 표현을 하는데 뭐라 그러냐면, 이렇게 주택에서 발생한 세금이 줄고 또 주식에서 발생하는 세금이 줄고, 왜냐면 이제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에 첫 달 정도는 그 주식이 굉장히 좋았어요. 그런데 한 2달 전부터인가요? 그때부터는 굉장히 주식이 뭐 막 깨지기 시작했잖아요. 저도 이제 많이 지금 손해를 봐서 아주 그냥 가슴이 저린데, 여하튼 그래서 이제 주식 같은 것도 많이 내려가고, 그래서 그런저런 이제 소득이 좀 수입이 줄었다라는 것입니다. 정부가. 그래서 이제 그걸 빗대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트럼프 슬럼프라고 말합니다. 트럼프 때문에 발생한 캘리포니아 주정부의 슬럼프. 뭐 그냥 캘리포니아 얘기만은 아니지만 여하튼 그래서 트럼프 때문에 발생한 슬럼프라고 해서 트럼프 슬럼프라는 이제 표현을 하는데, 그건 좀 이제 말을 좀 라임에 맞게 좀 재밌게 만든 것은 이제 표현을 하는 것이지, 저는 뭐 꼭 그렇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뭐 트럼프 행정부 출범한 지 이제 뭐 몇 달밖에 안 됐는데요. 자, 여하튼 게빈 뉴섬 주지사는 저소득층을 위한 건강보험인 메디켈 지출이 당초 예상보다 크게 초과했다라는 점도 인정을 했습니다. 본인들은 계산 잘못했다라는 건 인정하는 거죠. 캘리포니아주는 지난해 이민자 신분과 상관없이, 바꿔 말하면 불체자까지도 모든 저소득층이라면 이 메디케어를 제공하기로 하면서 전국적으로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또 주목받은 이유는 불법 체류자도 가입이 가능했기 때문입니다. 또 어찌 보면 그때 이제 계산할 때 이렇게 했겠죠. 야, 우리 캘리포니아 주에 불체자가 뭐 예를 들면 뭐 100명이라면 100명이니까 이들이 좀 가입해서 우리가 이들에게 의료보험을 주더라도 요 정도 예산이 나갈 거니까 그 정도면 감당 가능하겠는데 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르죠. 하지만 그렇게 불체자까지도 의료 혜택을 준다고 하니 그 당시 불체자가 100명이었던 게 여기저기서 불체자들이 어떻게 해요? 캘리포니아로 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불체자가 더 이상 100명이 아니라 뭐 정확한 수치는 모르겠습니다만 150, 200명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사실 뭐 불법 체류자의 숫자는 미국 정부도 정확하게 모릅니다. 왜? 뭐 그걸 본인들이 신고를 안 하니까 정확하게 모르고 다 이제 추산할 따름인데, 여하튼 예를 들면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예상보다 많은 불체자들이 또 이제 실제로 가입을 했고, 또 이들의 그 처방약 비용도 굉장히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적자가 났다라는 것입니다. 예상보다 많이 가입했다라는 건 뭐예요? 불체자가 예를 들어서 100명이라 그래도 100명이 다 가입하지는 않을 거야. 왜? 이 불체자들의 특징이 자신들의 어떤 신원이나 어떤 정보 이런 걸 어디에 등록하는 거를 두려워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의료 혜택 준다고 해도 괜히 괜히 의료 혜택 준다고 등록하라고 했다가 우리 뭐 주거지, 전화번호, 연락처 다 뭐 들통나서 쫓겨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겁이 나서 아마 100명이 있어도 한 60명 정도 등록하겠지라고 예상을 했는데, 아이고 이걸 웬걸, 여기가 캘리포니아주니까 안심하고 그 불체자들이 캘리포니아주에서는 안 잡아가 괜찮아. 그래서 예상한 한 5, 60명이 아니라 7, 80, 8, 90명, 이제 퍼센테이지로 따지면 그래서 그런 식으로 예상보다 굉장히 많이 혜택 등록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또 거기서 또 계산이 빈트가 안 맞은 거죠. 네. 자, 뉴섬 주지사실은
주정부는 재정 안정을 확보하고 메디케일의 지속 가능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어렵지만 필요한 조처를 해야 한다고 생각했지만 이제 한계에 다다랐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캘리포니아주는 내년 1월부터 이에 따라서 불법 체류 성인의 메디케일 신규 등록을 받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지금 등록되어 있는 사람들을 뭐 그렇다고 해서 킥아웃 시키지는 않겠다. 이미 지금까지 등록되어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혜택을 주는데 단 조건을 걸었습니다. 한 달에 $100는 내라. 이렇게 조건을 걸었습니다. 그거 이제 내년 1월부터 그렇게 시작을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캘리포니아주는 이를 통해서 연간 한 $54억 정도의 예산을 나름대로 충당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계산을 했습니다. 이 계산은 좀 이번엔 좀 맞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미국인들이요, 교통비 등 이 높아진 생활 물가로 인해서 상당히 많은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뭐 캘리포니아나 대부분의 미국에서는 자기 차를 갖고 출퇴근하잖아요. 물론 자기 차로 출퇴근해도 차 페이먼트 내야 되지, 보험비 내야 되지, 또 직장 거리가 멀면 뭐 가스비도 만만치 않게 들어가지, 돈이 많이 물론 들어가긴 하지만 또 그렇지 않은 경우에 대중교통, 예를 들어서 뉴욕 같은 데서는 택시 타고 다니는 사람도 많고, 요즘은 캘리포니아에도 이제 우버 같은 게 발달해서 이제 우버 같은 거 그냥 타고 다니는 사람이 계산해 보면 그게 더 싸다는 계산이 나오는 경우도 있거든요. 상황에 따라서. 근데 그런 사람들, 뭐 우버 타고 출퇴근하거나 정기적으로 어딜 가거나, 자, 이런 사람들이 이제 많은 어려움을 겪는 데 있어서 그들을 좀 도와줄 수 있는 방법, 새로운 서비스를 우버가 내놨습니다. 자, 우버가 이번에 공개한 새로운 서비스는요, 첫째 일단 경로 공유 서비스라고 있습니다. 루트 쉐어 서비스. 같은 경로로 가는 거라면 같이 가자, 뭐 이런 거죠. 아마 우리 한국 분들은 금방 이해하실 거예요. 뭐 지금도 물론 지금은 안 하나요? 한국에서 그 옛날에 합승했잖아요. 합승. 손님이 타 있는데도 택시 불러요. 그러면 기사가 딱 쓰죠. 분명히 손님이 안에 타 있는데. 그러면 이제 창문 내리고 어디 가세요? 그러면 뭐 도남동이요. 그러면 이 손님은 그 옆에 어디니까 가는 길에 갑시다. 또 타고. 그런 합승 서비스를 우버가 한다는 것입니다. 야, 어찌 보면 우리 한국이 40년, 50년 전에 앞서갔네요. 앞서갔어. 네, 여하튼.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라이드 패스 서비스도 있고요. 또 뭐 통근 알림 및 허브, 또 우버 원 멤버데이 서비스 등등이 있는데 뭐 필요한 것만 간단히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미국 주요 도시에 먼저 출시된 이들 서비스는요, 모두 대부분 이제 정기적으로 택시를 타는 그런 사람들의 도움이 일차적으로 많이 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경로 공유 서비스, 즉 루트 쉐어 서비스는 일종의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오래전 한국에서 있었던 합승 서비스입니다. 혼잡한 시간대에 최대 2명의 다른 승객과 같이 합승하겠다, 내가 그렇게 선택을 할 경우에 기존에 그 가장 싼 게 이제 우버 X라는 건데 우버 X의 한 절반 가격에 이용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뉴욕, 샌프란시스코, 그리고 이제 보스턴, 시카고, LA 등 미국 내 7개 대도시에서 이제 먼저 적용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라이드 패스라는 것은 일종의 그 뭐 패키지 패스 같은 겁니다. 한 달에 2불 99, 뭐 쉽게 보면 3불, 한 달에 한 3불을 내면 매일 이게 달라져요. 출퇴근 시간에 우버. 오늘은 뭐 17불 50전에 갔는데 뭐 어제 내일 가보니까 뭐 19불 99 막 이런 경우 있고, 또 그 다음 날은 또 갑자기 또 15불로 떨어지는 경우도 있고, 매일 조금씩 다르거든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여하튼 그렇게 매일 달라지는 출퇴근의 요금을 가장 낮은 가격에 픽스시켜서 고정시켜서 이용할 수 있는 고정요금 패스를 사는 겁니다. 한 달에 3불 내고. 이거 괜찮죠? 사실은 그 낮은 요금으로 고정되지 않으면 며칠만 지나도 3불 이상 더 내는 경우가 있는데 한 달에 3불 고정적으로 돈을 내고 낮은 가격으로 픽스. 그렇게 해서 이제 라이드 패스 서비스도 출시를 했습니다. 자, 한편 이번에 발표된 우버의 그 신규 서비스는요, 현재로서는 미국 등 일부 국가에서 우선 적용되고, 예를 들어서 이제 뭐 한국 같은 경우에서의 일정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왜 한국 얘기를 하냐면 택시가 그렇게 발달한 한국에도 사실은 우버가 있어요. 우버 택시라고 해서 이제 서비스가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한국
말씀을 드리고 이제 마무리하려고 하는데, 이제 우버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한국에서 우리의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에 발표된 신규 서비스의 한국 출시 시점은 구체적으로는 말할 수 없다. 하지만 조만간 한국에서도 출시를 하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뭐 한국 출시는 그렇다 하고요. 한국에서 혹시 영상 보시는 분들이 계시면 그저 참고해 주시고요. 한국은 뭐 워낙 택시가 많으니까. 뭐 이제 미국에서는 대도시에서 이런 그 괜찮은 새로운 우버의 서비스가 나왔다는 것을 참고로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서 먼저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자, 지금 신세계 그룹이라고 불러요. 옛날에는 신세계 백화점이라고 했는데 야구 구단도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신세계 앞자를 영어자 따서 SSG, 신세계의 줄임말이에요. 그래서 야구 한국의 프로야구단 SSG라고 있습니다. SSG 랜더스인가요? 이제 제가 정확히 모르겠는데 예, 있습니다. 여하튼 그 신세계 그룹에 지금 이제 총수 회장이 누구냐? 정용진입니다. 자, 정용진 신세계 그룹 회장이 카타르에 가서 중동 순방 중인 트럼프 대통령과 만났습니다. 신세계 그룹의 정용진 회장은 현지 시간으로 14일 카타르를 방문 중인 트럼프 대통령을 위해서 카타르 군주가 주최한 국빈 만찬에 참석을 했습니다. 정 회장은 아시아 기업인으로서는 유일하게 이 자리에 초대를 받았습니다. 정 회장은 만찬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만나서 인사를 나눴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왔냐고. 왜냐면 이제 잘 알아요. 이미 그 트럼프 대통령의 말하라고 사저에 가서도 5박 6일 동안 있었고 아들하고 워낙 친하고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과도 잘 압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왔냐고 이렇게 해주고 있는데 마침 카타르 군주가 옆으로 지나가니까 카타르 군주한테 정영진 회장을 소개하면서 우리 아들 친구다라고 소개를 했답니다. 아들 친구라고 정영진 회장을 소개하는 그 장면 재밌었겠어요. 자, 카타르 측은 트럼프 대통령의 장남인 트럼프 주니어와 막역한 관계다라고 알려진 그 정영진 회장이 아시아에서는 그래도 나름대로 유일하게 백악관과 연결되는 채널일 것이다 라고 판단을 하고 카타르 측에서 정영진 회장에게 먼저 초청장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 한편 그 정 회장이 트럼프 대통령과 만난 것은 이제 이번이 두 번째죠. 첫 번째는 지난해 12월, 그때는 대통령은 아니었고 이제 당선인 신분이었는데 그 마러라고 리조트에서 그 아들 트럼프 주니어의 초청으로 이제 거기 가서 5박 6일간 거기 있었어요.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과 만나서 인사를 나눈 적이 있었습니다. 정영진 회장은 카타르에서 지금은 두바이로 넘어갔어요. 그래서 현지 유통기업인들과 미팅을 한 뒤에 귀국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정영진 회장은 그 현 미국의 트럼프 정부의 마쿠 실세로 꼽히우는 트럼프 주니어와 장남, 큰아들, 지금까지 한 4년, 5년 정도 이제 인연을 맺어오는 것으로 알려졌고요. 뭐, 한국식으로 표현하면, 막역한 사이야. 우리는 뭐, 요런 정도로 표현할 수 있게 둘이는 나름대로 최소한 겉으로는 그렇게 친한 그 사이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트럼프 주니어는 겉으로만 친한 게 아닌 것 같아요. 정영진 회장하고. 트럼프 행정부의 통상 압박이 한창 가해지던 지난달 30일 1박 2일 일정으로 한국을 방문한 적도 있었습니다. 이때 이제 정영진 회장이 좀 와달라고 초청을 해서 이제 간 거고요. 또 정영진 회장은 왜 초청을 했느냐? 한국 내의 그 대기업 총수들이 정 회장, 당신이 지난번에 보니까 마러라고 해 가서 5박 6일씩도 있고 그러는데 그 트럼프 주니어하고 그렇게 친하면 한번 좀 오라고 초청해. 우리가 좀 만나야 될 텐데 좀 요즘같이 한국 정세도 어렵고 미국이 이런데 우리 좀 만나서 얘기 좀 해야 될 거 아니야. 좀 부탁해봐. 해서 정영진 회장이 전화해서 와서 한국에서 그냥 분 단위로 시간을 쪼개갖고 대기업 총수 한 열 몇 명 만나고 트럼프 주니어는 이제 귀국한 적이 있었습니다. 당시 한국 방문 역시 정영진 회장이 주선을 해서 이루어졌다라는 게 한국 재계의 전언입니다. 자, 새로운 교황 레오 14세 즉위. 제가 지난주인가요? 이제 새로운 교황이 탄생했다라고 말씀드리면서 레오 14세라고 이제 계속 말씀했더니 어떤 분이 댓글로 이제 보내셨어요. 그게 진심인지 농담인지 전 잘 모르겠는데 그냥 농담일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레오 14세가 아니라 69세입니다. 이렇게 그렇게 댓글에 왔더라고요. 그러니까 14세를 14살로 제가 말을 잘못하진 분명히 않았을 텐데 혹시 잘못 알아들으셨는지 아니면
우스갯소리로 저한테 농담하신 건지 농담이시겠죠? 여하튼 14세가 아니라 69세예요 라고 댓글 보내주신 분 감사합니다. 여하튼 자, 여하튼 레오 14세의 그 주기 미사가 이제 현지 시간으로 18일 오전 10시 바티칸 성 베드로 광장에서 거행됩니다. 카톨릭 2000년 역사상 최초의 미국 출신 교황이 공식적인 임기를 시작하는 날입니다. 즉위 당일 레오 14세 교황은 먼저 그 성 베드로 대성전 지하에 묻힌 초대 교황 성 베드로의 무덤을 참배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그거는 이제 교황직을 제가 이 순간부터 승계하겠습니다 라는 어떤 상징적인 의식이라고 합니다. 레오 14세 교황은 미사 강론을 통해서 새로운 사목 방향을 이제 알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항상 그렇듯이. 그런데 이제 아마 그 새로운 사목 방향은 평화의 메시지 그런 게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교황으로 선출된 지 그날 첫 일성이 그거였잖아요. 온 인류의 평화를 그거였잖아요. 그래서 이제 아마 강론도 그런 식으로 할 것이다라는 생각입니다. 자, 이번 그 즉위 미사는 한 짧게는 2시간, 조금 길어지면 한 3시간 정도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주기 미사에는요, 전 세계 200여국에서 정부 대표와 다양한 종교 지도자들이 대거 참석합니다. 자, 미국에서는 제이디 벤스 부통령이 가기로 했고요. 캐나다에서는 마크 카니 총리가 직접 갑니다. 그리고 영국에서는 왕자를 보낸다고 합니다. 그 에드워드 왕자가 가고요. 그리고 이제 아르헨티나 하비에르 밀레이 그 아르헨티나 대통령도 가고 또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의 젤렌스키 대통령도 참석하기로 했습니다. 한국에서도 이제 여러분이 가시는데요. 우선 그 염수정 추기경 가신다고 하고 이용훈 주교, 또 정순택 대주교, 또 송영민 신부 등이 참석합니다. 그리고 물론 이번엔 그 교황 선출하는 콘클라베에서 투표를 했던 그리고 어찌 보면 자신도 그 교황에 선출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던 그러니까 우리 그 유흥식 주기영도 당연히 뭐 참석이라기보다는 그 현지에서 같이 이제 동석을 하게 됩니다. 자, 현지 언론은 이날 성 베드로 광장에 약 25만 명이 운집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거기 25만 명씩 들어갈 수 있는지 저는 거기 가보지는 못해서 잘 모르겠습니다. 여하튼 현지의 예상은 그렇습니다. 25만 명이 운집할 것으로 전망을 했습니다. 자, 이에 따라서 로마 경찰에 지금 아주 바짝 그 비상이 걸렸어요. 로마 경찰은 5천 명의 경찰 병력과 심지어는 저격수까지 배치를 한다고 합니다. 무슨 일이 어떻게 발생할지 모르니까. 그리고 드론 방어 시스템, 또 헬리콥터 방어 시스템 등등을 동원한 이 대규모 보안 계획을 지금 수립하고 긴장 상태에 있다라는 게 현지의 전언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을 피하기 위해서 일부 뉴욕의 그 부자들이 자녀들의 유럽 유학을 적극적으로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라고 월스트리트저널이 보도했습니다. 자, 무슨 얘기냐? 스토리는 이렇습니다. 이달 초에 한 눈여겨볼 만한 어떤 행사가 하나 있었습니다. 무슨 행사냐? 뉴욕 맨하탄의 부촌으로 유명한 곳이 있죠. 어퍼 이스트 사이드. 그 어퍼 이스트 사이드에서는요, 유럽 최고의 사립학교 11곳의 설명회가 열렸습니다. 그러니까 뉴욕의 사립학교가 아니라 뉴욕에 있는 그 부자 지역의 한 장소에서 유럽에 있는 최고 사립학교 11곳의 설명회가 있었습니다. 물론 설명회의 그 설명을 듣기 위해서 참석한 사람들은 뉴욕의 최고 부자 부모들이죠. 자, 이 설명회는 유럽의 그 유명 사립학교 관계자들이 직접 날라와서 직접 설명을 했습니다. 이 학교들은 뉴욕의 부유한 부모들에게 10대 자녀를 대서양 건너 유럽으로 유학 보내는 것에 장점, 이점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막 홍보를 했습니다. 맨하탄의 사립학교를 다닌다면 1년에 한 7만 달러 정도 같은데요. 이것도 뭐 제일 비싼 건 아니고요. 그냥 평균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무슨 대학도 아니고요. 네. 초중고가 그렇다는 것이죠. 맨하탄 사립학교에 내야 할 약 7만 달러에서 조금만 더 보태면 유럽에서 어마어마한 럭셔리한 유학 생활을 할 수 있다라고 말하면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그들은 영국 템즈강에서 이 배 있죠. 조정 클래스 같은 것을 학과목에 넣어서 수강할 수도 있다. 그리고 뭐 해리포터 속에 나오는 그런 학교 호그와트 같은 그런 식당에서 멋진 아침 식사를 하면서 즐길 수도 있다. 그리고 뭐 알프스 스키 여행도 그 프로그램 안에 넣을 수 있다라면서
아주 그냥 혹할 정도로 설명을 그렇게 했답니다. 뭐 거의 비슷한 돈을 내면 그렇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뉴욕에서 왜 이고장하면서 이 돈 내면서 트럼프 행정부 속에서 왜 그래요? 뭐 이제 그들의 말은 이제 그런 거예요. 예, 거기서 돈 조금만 보태면 럭셔리한 그 유럽 유학을 할 수 있다. 뭐 그 얘기죠. 이날 참석한 그 뉴욕의 부자 부모들은요, 공식적으로는 물론 아무도 이 트럼프 행정부 하에서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행정부 하이기 때문에 아이들을 유럽으로 유학 보내려고 합니다. 뭐 누구도 그렇게 말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만은 공식적인 일이 끝나고 이제 다 행사 끝나고 335 자기들끼리 소위 이제 사적인 그런 대화를 나누는 시간에는 대부분 이 트럼프와 관련돼서 그래서 아이들 보내려고 그래요. 이런 얘기가 주요 대화 이슈였다라는 것이 현장을 취재한 월스트리트 저널 기자의 보도였습니다. 네, 트럼프 행정부의 이 반기를 든 뒤에 정부 지원금이 중단된 하버드 대학의 앨런 가버 총장이 자신의 급여 4분의 1을 자진적으로 삭감합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하버드 대학도 7월 1일부터 이 총장의 급여 25%가 삭감된다고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이 가버 총장의 정확한 연봉 수준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만은 그 전임자들은 약 100만 달러의 연봉을 받았습니다. 하버드 대학이 학교만 그렇게 좋은 곳인 줄 알았더니 이 총장님의 연봉도 세네요. 네. 자, 100만 달러 정도 전임자들 받았으니까 그냥 갔다라는 전제하에 그렇다면 이제 이 가버 총장님의 연봉은 이제 7월 1일부터는 25% 삭감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같은 조치는 하버드 대학의 그 최근 재정적인 타격과 관련된 고통 분담 차원으로 해석됩니다. 앞서 이 트럼프 정부는요, 캠퍼스 내에 그 유대인 혐오 근절 등을 이유로 해서 DEI 정책, 그러니까 D는 다양성, E는 형평성, 그리고 I는 포용성, 이 정책 그 폐기를 하라고 막 그랬잖아요. 그렇게 폐기를 하라고 하버드 대학에 압력을 넣었잖아요. 그런데 하버드 대학은 학문의 자유를 침해하지 말라라면서 이를 거부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연방정부에서 솔직히 트럼프 행정부에서 소위 괘씸죄에 걸린 거죠. 그래서 하버드 대학에 한 26억 달러 정도에 대한 지원금을 안 보내겠다. 이제 그런 상황에 있는 겁니다. 실제로 이제 연방정부의 연구 자금 지원 26억 달러 중단은 발표는 됐습니다. 이제 이게 한 번에 그러는 건지 뭐 좀 나누어서 짜내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자, 이에 재정적인 타격을 받게 된 그 하버드 대학은 이 교직원에 대한 성과급 인상도 좀 보류하겠다라고 발표를 했고요. 또 신규 교수 채용도 좀 중단하겠다라는 자구책을 발표를 했는데 이제 보다 못한 총장도 내 월급 25% 삭감하겠다라고 한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하버드 대학은요, 보건대학원은 박사과정 학생 정원과 또 셔틀버스 운행 같은 걸 다 이제 감축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컴퓨터 같은 거 새로 막 살 일이 있다 하더라도 지금 현재 쓰는데 지장 없으면 일단은 그냥 써. 새로 사는 건 좀 잠시 보류. 지금 그러고 있는 상황입니다. 허리띠를 졸라매다 지금 굉장히 많이 졸라매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하버드 대학의 그 종신 교수 90명은요, 자발적으로 급여 10%를 삭감하겠다라고 이제 이미 제안을 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하버드 대학이 그러면 돈이 그렇게 또 없는 학교냐? 사실 그렇진 않습니다. 워낙 그 부자 동문들, 유명한 동문들이 그 기부금 같은 것도 많이 내고 또 그동안 정부의 지원금 같은 것도 많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 하버드 대학이 돈이 없는 학교가 아닙니다. 무려 한 500억 달러 이상 자금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돈을 마음대로 쓸 수는 없습니다. 약 500억 이상의 기금이 있는데 대부분의 자금은 용도 제한이 이제 딱 있어요. 요 돈은 여기에 써야 돼. 요 돈은 여기에 써야 돼. 그렇게 이제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같이 이런 상황이 발생할 거는 상상을 못 했기 때문에 요런 상황에 쓸 수 있는 돈이라고 딱 규정되어 있는 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아무 돈이나 막 끌어쓸 돈이 없어서 그렇지 돈은 한 530억 달러 정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목적대로 쓸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허리띠를 이렇게 졸라맬 수밖에 없다라는 게 현재 세계에서 가장 유명하고 좋은 대학교라고 알려져 있는 하버드 대학의 상황입니다. 네, 1935년생으로 최고령 한국의 현역 배우인 잘 아시죠? 이순재
배우 이순재 씨가 약 7개월째 지금 건강 이상설로 많은 사람들이 지금 걱정하고 있습니다. 한 달 전에도요, 모 시상식에서 그 호명이 이름이 불려졌습니다만은 그 자리에 계시지 않은 것으로 이제 불참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걱정을 했는데 최근에는 그 오래전에 예정되어 있던 그 한 광고 촬영에도 불참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건강 이상설이 다시 불거지고 있습니다. 이 레전드 시트콤 여러분도 다들 기억하시죠? 뭐 한국에 계실 때 뭐 굉장히 많이 보셨을 거고 또 이 시트콤이 방영되기 전에 뭐 저처럼 그렇게 뭐 이민 오신 분들도 뭐 비디오 테이프이든지 뭐든지 하여간에 뭐 다 좀 보셨을 거예요. 한국의 유명한 시트콤 지붕 뚫고 하이킥이라는 저는 처음에 그 제목 듣고 야, 뭐 어떻게 제목을 이렇게 졌냐라고 생각했는데 되게 앞서갔던 것 같아요. 네. 지붕 뚫고 하이킥이라는 그 시트콤의 그 출연진들이 이제 광고 촬영을 이번에 하기로 했는데 거기 유일하게 못 나오신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극 중에서 가족으로 함께 출연했던 정보석 씨, 뭐 오현경 씨, 그때 이제 아역으로 나왔던 진지희 양, 또 혼혈이죠 줄리엔 강 씨 등이 이번에 다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만은 아버지 역할을 했던 이순재 선생님만 나오지 못한 겁니다. 자, 정보석 씨는 그 광고 촬영을 다 마친 후에 이제 SNS를 통해서 글을 올렸어요. 우리 이순재 선생님도 빨리 건강해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라면서 기도하는 모양의 이모티콘과 함께 우려를 표명하는 그런 그 SNS 글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자, 이순재 선생님, 제가 1935년생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올해가 2025년이니까 90세시잖아요. 예, 올해 90세 되셨는데 빨리 건강을 좀 회복하시고 기력을 좀 차리셨으면 좋겠다라고 이제 그런 바람을 좀 전해드리는 바입니다. 자, 그런데 90세가 문제가 아니라 지금부터는 간단하게 94세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올해 94살이신 전설적인 세계적인 투자자 워렌 버핏이 은퇴를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워렌 버핏은 이제 벅셔 해더웨이라는 그 투자 회사의 이제 회장이죠. 그분 얘기를 잠시 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버핏 회장님이 어제 말씀하시기를 90대에 접어들면서부터 내가 나이가 들었음을, 내가 고령이 되었음을 체감하게 됐다라며 그래서 그 이후에 내가 90세가 된 이후에 후계자인 지금 60대인 그렉 에이블 부회장에게 은퇴를 하면서 그에게 이제 회장 자리를 물려주기로 결심을 했다라면서 그 60대인 그렉 에이블 부회장이 일하는 모습을 이렇게 볼 때마다 뭘 느꼈냐? 아, 나보다 저 친구가 훨씬 앞서가는구나라는 것을 90대에 들어서 그걸 느끼셨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은퇴 결심 배경을 그렇게 털어놓았습니다. 버핏 회장은 월스트리트저널과의 인터뷰에서 나는 90세가 될 때까지는 뭔가 뭐 이상한 이유로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내가 나이가 들었다라는 생각을 갖지 않았었다. 뭐 뭔가 이상한 이유로는 뭐 이제 그분이 말씀하신 걸 그러니까 직역하니까 그런데 뭐 그건 조금 정신이 혼란스러우니까 그건 뺄게요. 뭔가 이상한 이유로는 그 한국말로 번역하니까 좀 이상하네. 야, 여하튼 90세가 될 때까지는 왜 그런지 모르지만 나는 내가 나이가 들었다라는 생각을 안 해봤다. 요렇게 이제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90대가 되면서 어느 순간 내가 고령이라는 것을 느끼게 됐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버핏 회장은 시간이 갈수록 점차 균형을 잃거나 이게 균형을 잃는 것은 이제 신체적인 것도 이제 말씀하시는 거고 어떤 면에서 이제 뭐 정신적인 것도 좀 같이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또는 그렇게 균형을 잃거나 아니면은 사람들의 이름을 떠올리는데 애를 먹고 또 신문의 글자가 점점 더 흐릿해지는 등의 경험을 하면서 아, 내가 지금 고령이구나라는 것을 그때 느끼셨다고 합니다. 또 그런 거 보면 이분 말대로라면 굉장히 건강하신 건 건강하신 거예요. 그렇죠? 네. 자, 그러면서 후계자인 이 벅셔 해더웨이 부회장의 업무 수행하는 것을 보고 그 속도가 또 그 효율성 면에서 나보다 훨씬 앞서간다라는 것을 봤다라는 것입니다. 버핏 회장은 자신과 에이블 부회장 사이에 에너지 수준의 차이가 있었다라면서 그가 하루에 10시간 동안 해내는 일의 양을 내가 같은 시간 동안 해낼 수 있는 양과 비교했을 때 그 차이가 요즘 들어서 점점 더 벌어지는 것을 느끼게 됐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동안 그 월가에서는요, 버핏 회장이 사망할 때까지 평생 자신이 만든 그 벅셔 해서웨이라는 투자 회사의 CEO 역할을 계속 할 것이다. CEO로 계속 남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예상을 다 했었어요. 그런데 그런 예상과는 달리 버핏 회장은 자신은 평생 CEO를 할 생각은 없다라면서 이제 올 연말이 되면 넘겨주겠다라고 했습니다. 자, 어찌됐든 60년간 이 벅셔 해서웨이를 이끌어온 버핏 회장은 내년 1월 1일자로 이 에이블 부회장에게 CEO 자리를 넘겨주고 자리에서 물러나기로 했습니다. 다만 벅셔 이사회의 회장은 계속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잘못하면 이제 주가가 흔들리거든요. 자, 버핏 회장은 은퇴까지 이제 한 8개월 남았죠. 올 연말까지. 그 8개월간도 전처럼 일을 계속 할 것이다 라면서, 그리고 또 은퇴한 후에도 내년 1월 1일 이후에도 여전히 네브라스카주 오마하에 있는 내 사무실에 계속 출근할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 그렇게 하십시오. 그래야 많은 투자한 사람들이 안심할 거예요. 자, 버핏 회장은 그러면서 마지막에 이런 말도 했습니다. 이제 인터뷰 끝말에 또 특별히 마지막에 하실 말씀 없습니까? 라고 이제 기자들이 대부분 그렇게 묻잖아요. 그랬더니 버핏 회장님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내년 1월 1일 이후 은퇴한 후에도 출근을 계속 하겠지만 그 후에도 시간이 남는다고 해서 출근하지만 일의 양은 확 줄어들었을 터이니 그 시간이 많이 남는다고 해서 집에서 그냥 앉아서 누워만 있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멋진 메시지라서 끝에 그 얘기를 좀 전해드렸습니다. 자, 그 소식입니다. 서울 아산병원이요, 단일 의료기관으로는 세계 최초로 간 이식 수술 9,000건을 달성했습니다. 자, 서울 아산병원 장기 이식센터는 지난달 30일 그 수술방 4곳을 열고 11시간에 걸쳐서 8,999번째와 9,000번째 간 이식 수술을 동시에 진행했습니다. 두 건 모두 살아있는 사람의 간을 이식하는 소위 생체 이식이었습니다. 이 중에 그 9,000번째 수술은요, 알코올성 간경화를 알아온 43살의 윤모 씨를 대상으로 한 수술이었습니다. 기증자는 윤모 씨의 그 20살짜리 조카였는데요. 그 조카와 그런데 혈액형이 달라서 이 거부 반응 위험이 컸지만 그 환자에게 항체 형성 억제제를 투여하고 또 혈장에 존재하는 질병 유발 항체를 제거하는 그런 시술 등등을 동시에 시행해서 아무런 위험 있는 그런 거부 반응 나오지 않게 성공적으로 간 이식 수술을 마쳤다라는 것입니다. 이로써 서울 아산병원은 1992년 뇌사자의 간 이식 수술 이후 32년 8개월 만에 간 이식 9,000건을 기록한 세계 최초의 병원이 됐습니다. 대한민국의 의료 수준이 얼마나 높은지를 알 수 있는 그런 대목이죠. 단순한 간 이식 수술도 어려운데 혈액형이 다른 그런 사람의 간 이식 수술도 성공시키는 정도의 그런 정도의 그 의료 수준입니다. 이미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만은 좀 참고하시라고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주말입니다. 한 주도 수고 많으셨고요. 이제 즐겁게 주말을 맞이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칩니다.